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박성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이제 처음 시작된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과연 어떻게 하면 잘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촬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라도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이 국가 이 자격, 기술 자격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이제 아마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어떻게 돼요? 이제 현업에 계시면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제 모르시는 부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크게 걱정 마시고 저를 믿고 이제 따라오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빅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학습을 하시다 보면 이제 빅데이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어떻게 하면 이런 공부들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과목 자체가 아시겠지만 크게 이제 네 과목 형태로 되어 있죠.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그중에 이제 가장 처음이 바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라는 파트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들이 있겠죠. 그럼 빅데이터가 어떤 개념이라든지 또는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의 기본적인 어떤 등장 배경이 있습니다. 뭐 등장 배경은 굳이 이 책에 나온 내용이라든지 여기 있는 나온 내용을 굳이 뭐 안 보시더라도 많이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ICT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 또는 보통 다른 책에서는 IT라고도 좀 되어 있는데요. 정보기술이나 이 정보통신기술이 어떻게 돼요? 과거에 비해서 급속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고도화돼 있고 어떻게 돼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성숙화돼 있죠. 그러다 보면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어떤 니즈가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공급자적인 입장이나 또는 수요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증가하는 이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겠죠. 이런 빅데이터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쪽에 많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밑에 나와 있듯이 기업 자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조업을 이제 기준으로 따진다면 공장에서 우리가 보면 제품을 생산하게 되잖아요. 그럼 생성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제조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그 여러분은 그 공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디바이스를 상당히 많이 있죠, 장치들이. 그런 그 장치들이 서로 어떻게 하게 돼요?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하면 생성되는 기본적인 어떻게 돼요? 이 신호적인 어떤 이런 데이터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는 어떻게 돼요? 일반 제조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 고객에 있는 데이터, 고객에 대한 정보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 등에서 다양한 어떤 이런 고객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 또한 판매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생산에 대한 데이터. 또 구매에 대한 데이터, 원자재를 구매를 하겠죠. 그리고 돈의 흐름에 대한 어떤 회계라든지 또는 재무라든지 하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유형들이 어떻게 돼요? 기업에 많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 외에 최근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있죠. 그러니까 SNS.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또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하는 어떤 이러한 다양한 어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로 해서 어떻게 돼요? 다양한 어떤 이런 디바이스들을 통한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를 어떻게 돼요? 통한 데이터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부 데이터 외에도 이 외부 데이터를 어떻게 돼요?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우리가 보면 시장을 잘 잡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온라인 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또는 한국으로 따지면 네이버 또는 뭐 카카오 다음이라든지 또는 네이트라든지 하는 어떤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이 기업들이 주 무대였습니다. 초창기에는. 근데 아시겠지만 어떻게 돼요? 인터넷을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손쉽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이거는 이제 당연한 겁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현재도 계속 이렇게 잘 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제조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어떻게 돼요? LG전자라든지 이렇게 제조업 기반의 어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그 데이터 외에도 이 외부에 있는 어떤 고객에 있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떠돌아다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돼요? 잘 활용해서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 또는 고객의 시즈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포커스를 맞추는 쪽에 어떻게 돼요? 이 역량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치열한 경쟁화에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빅데이터 분석 또는 최근에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치열한 경쟁화에서 경쟁률을 확보를 하고 어떻게 돼요?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뭐 일상화되고 있죠.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인터넷이 지금 뭐 어떻게 돼요?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10년 사이라고 돼 있는데 10년이 이미 오래됐죠. 이러면 보통 2000년대 초반만부터 시작을 해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등장은 그 이전에 이미 했죠. 그래서 이제 미 국방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1989년에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뭐 연도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 당시 어떻게 돼요? 그 인터넷이라는 것이 조금씩 등장을 하게 돼서 한국에서는 많이 사용한 것이 2000년대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인터넷을 활용을 한 어떤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생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폭증하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홍수 현상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홍수라고 하는 자체는 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를 많이 뿌린다든지 해서 물 자체가 많이 이렇게 물난리가 일어나는 걸 홍수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데이터 양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많은 데이터 양이 현재는 생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지금 스마트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보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거 보통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제 저는 요즘 인스타그램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거 인스타그램 보시면 최근에 있는 이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뉴스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네이버 뉴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 화면이 좀 바뀌긴 했죠. 그렇지만 기사가 어떻게 돼요? 실시간에 어떤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면 생각보다는 데이터 양이 상당히 한정적이었죠. 예를 들면 TV라든지 해서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렇게 한정적인 어떤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 스마트폰의 어떤 등장으로 인해서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 데이터가 폭증이 된 부분은 바로 어떻게 돼요? 이 스마트폰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많이 생성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또 2007년부터 보게 되면 이 전 세계적으로 생성된 디지털에 대한 정보 양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장 가능한 그런 공간들이 있죠. 그것을 초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관리해야 될 정보량이 2007년 기준으로 봤을 때보다 어떻게 돼요? 한 50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고 10배 이상이 더 많은 서버가 필요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 어떻게 돼요? 이 데이터의 생성이 더 많이 폭증이 될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서버 자체도 더 많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어떻게 돼요? 최근에 어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디지털의 저장이라든지 처리 비용이 하락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C 또는 노트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2003년에 예를 들면 후지체 노트북이라고 해서 그 노트북을 산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 비용이 25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가 그 당시에 보면 40기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CPU나 램은 당연히 형편이 없겠죠. 2003년이면 여러분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하면 17년 전입니다. 17년 전에 250만 원짜리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250만 원짜리 노트북이면 어떻게? 성능이 장난이 아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뭐 많이 쓰고 있는 뭐 맥북, 뭐 프로라든지 에어라든지 이렇게 보게 돼도 기본 130만 원, 좀 더 이제 성능이 좋은 거는 뭐 5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250만 원짜리 노트북이라고 한다면 성능이 상당히 좋은 걸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돼요? 250만 원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 비용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가격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처리 비용이 됐든 저장 비용이 됐든 전반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있었던 하락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는 어떻게 돼요? 이 SNS의 등장으로 해서 막대한 데이터가 현재 생성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도로라든지 건축물에 내장된 어떤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막대인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것이다라고 보통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막대인 데이터가 생성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IoT, 인터넷 오브 싱즈라고 하는 자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물 각각의 사물 이 객체 자체가 어떻게 돼? 다 이제는 하나의 어떤 센서들이 다 부착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사물 간의 통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스마트홈이라든지 또는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하게 되면 결국 다 뭐예요? 이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양은 더 많이 생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디지털 정보량에 따라서 대규모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중대 이슈로 부각을 하게 되면서 이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다. 뭐 대량의 데이터 이런 식으로 용어를 많이 쓰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들어서 어떻게 하게 돼요? 2014년, 15년도부터 빅이라는 용어를 붙였죠.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해서 최근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보통 최근은 그냥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긴 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 양은 당연히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냥 데이터에서 빅을 이렇게 가로를 쳐서 얘기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빅데이터가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럼 특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고 하는 부분이 왜 이제 나왔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빅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나온 지는 용어는 꽤 오래됐어요. 한국에서 한 2013년, 14년부터 이제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필요성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렇지만 실제 현업, 이게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글이나 네이버나 뭐 아마존이나 할 때 특정적인 어떤 기업들만 이런 걸 활용을 했던 거죠. 물론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큰 대기업들은 활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쪽이 어떻게 돼요? 결국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자체도 잘 어떻게 돼요? 모르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떻게 돼요? 활용을 많이 못했던 그런 부분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이 데이터가 상당히 폭증하고 있죠.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 또는 시민의 니즈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경쟁 업체가 만약에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새로운 어떤 경쟁 우위를 창출했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하게 돼요? 많은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자체는 큰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가 빅이는 큰 것이니까. 그렇지만 뒤에서도 설명드린 건 알죠. 무조건 크기가 크다고 해서 빅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사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그 체계들이 있겠죠. 그 시스템적인 체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를 바로 뭐라고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제 나오긴 할 거예요, 설명이. 빅데이터는 보통 3V에 이제 플러스 최근에는 2개를 더 붙여서 5V를 많이 얘기하겠는데 규모라든지 볼륨이라든지 다양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규모 자체가 무조건 커지는 걸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이제 진정한 의미로 보시게 되면 빅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스몰 데이터로도 빅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왜? 작은 데이터지만 어떻게 돼요? 처리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해요. 이런 것들도 빅데이터의 유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사전적인 의미 자체로 보게 되면 이제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 이 자체를 이제 빅데이터로 보통 정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나중에 만약에 이제 시험을 보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중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로 올바르지 않은 것 또는 올바른 것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해서 기존의 관리 및 분석 책임을 감당할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이 있겠죠. 1번은 빅데이터, 뭐 2번은 뭐 데이터 마이닝, 뭐 3번엔 텍스트 마이닝, 4번에는 오피니언 이런 식으로도 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때는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인가? 왜냐하면 처음 시험이잖아요. 처음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지를 잘 감을 못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하셨을 때는 이제 물론 수험자의 입장이죠. 그렇지만 이 모의고사 등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론을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저처럼 해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뒤에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시고 모의고사 유형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네? 라고 한다면 역으로 다시 어떻게 하게 돼요? 그 방식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뭐 정보처리 기사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사회조사 부속사라든지 이런 어떤 과목들도 혹시 해보셨던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그 공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처음 시험에서 시험 문제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오픈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어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해서 열심히 이제 학습을 하신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이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과거의 빅데이터는요 특정한 영역에서는 활용이 됐어요. 빅이라는 용어도 쓰긴 했습니다. 어디에요? 천문이라든지 또는 항공이라든지 우주 정보라든지 인간 게놈이라든지 의료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때는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없었죠.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단에서 우리가 분석을 수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특수한 분야에서만 이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최근에는 이 전 산업 분야로 다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규모 데이터와 관계되었던 기술 및 도구도 있겠죠. 이 부분은 아마 뒷부분에 좀 나오긴 할 겁니다. 뭐 제가 하는 파트는 아니고 저 뒤에서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설명을 드릴 텐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또는 어떻게 돼요? 공유하고 또는 분석을 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어떤 빅데이터 범주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부분에서 이제 전반적인 빅데이터에 대한 개요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좀 드리기 때문에 제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다 하진 않고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 분석하는 방법들 또 통계적인 방법들은 아마 뒤에서 다른 교수님들께서 자세하게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이 ICT 정보통신 기술 자체가 일상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떻게 하게 돼요? 이 디지털 정보 시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또한 스마트 시대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 시대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걸 스마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또는 어떻게 돼요? ICT에 관련된 것들. 최근에는 뭐 돼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결국 자체는 모바일 시대. 다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대에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소셜, SNS라든지 또는 사물, 인터넷처럼 그 라이프 로그 등의 어떤 데이터 등이 결합되면서 빅데이터의 영향력은 어떻게 돼요? 점차적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설명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이 빅데이터가 크게 정형하고 비정형으로 나눠요. 정형이라는 얘기는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업 내부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에 대한 데이터, 뭐 고객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있겠죠. 회계, 재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수출로 된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형, 그러니까 정형화되지 않는 것들 얘기합니다. 뉴스에 대한 데이터도 있죠. 뭐 유튜브 영상,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사진, 이미지 이런 것들 올라가는 것도 있죠. 핀터레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비정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형이 20%고 비정형이 한 80%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반대가 지금 더 이 비정형이 더 대세가 되면서 비정형이 어떻게 돼요? 거의 한 90%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리얼타임으로 이제 계속 데이터는 생성이 되죠.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 학습을 하는 것 자체도 아마 영상으로 올라오긴 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만약에 유튜브로 한다라고 한다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요 매 분당 올라오는 게 몇백 시간 정도 자체 분량이 전 세계에서 업로드를 하잖아요. 올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실시간으로 고객들이 어떤 불만 사항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바로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올리게 됐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을 실시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어떻게 돼요? 이 리얼타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 기반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죠. 그래서 최근에 뭐 스파크라든지 다양한 어떤 이런 분석 어떤 기법을 통해서 또는 저장 기법이라든지 분석 기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하게 돼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시스템이라든지 이 체계 가지고서는 어떻게 돼요? 이 폭증하는 이 빅데이터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계와 도전에 이런 것들이 직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결국 어떻게 돼요? 이 21세기 사회가 이제 정보 기반 사회 또는 지식 기반 경제 사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연료 이렇게 돼 있죠. 핵심 연료라고 보셔도 되고요. 핵심 기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중동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금융시장 막 잡고 있잖아요. 왜? 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이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의 핵심 연료 또는 이 원유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미래 사회가 됐을 때, 이 데이터 기반 사회가 됐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데이터가 앞으로 21세기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후 자체를 잡았을 때도 상당히 많은 그런 영향력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이제 어떤 빅데이터 시장 자체는요, 2018년에 한 420억 달러가 되는데 한 2027년이 되면 1,030억 달러로 연간 한 10.48%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돼요? 거의 한 9년 전이죠. 10년 정도 되겠죠. 10년 사이에 거의 한 600억 달러 이상의 어떤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물 인터넷이 되었든 모바일이 되었든 클라우드가 되었든 다양한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하실 때 아시겠지만 이런 수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마 왜냐하면 수치를 내는 것이 되게 애매하는 것이 이거는 예를 들면 맥킨지 보고서다 또는 뭐 IDC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누가 그런 걸 일일이 다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성장률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2018년에 50억 달러가 됐는데 2026년 정도 되면 한 7년 뒤가 되면 어떻게 돼요? 7, 8년 뒤가 되면 약 194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0달러.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돼요? 데이터 앞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전체적인 시장 매출 자체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이 애플리케이션하고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 시장 자체가 더 앞으로는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아라고 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겠죠. 우리나라 이제 과기정통부 있죠. 그 산하에 과기부 산하에 있는 이 기관인데요. 공공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2018년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이 비광경 분석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것, 그러니까 비광경이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광경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저장소 분야 자체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연평균 어떻게 하게 돼요? 38.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하고 분석 시장도 증가를 하겠지만 어떻게 돼요? 비광경인 어떤 이 분석 데이터, 이 저장소 분야도 상당히 어떻게 돼요? 성장세가 높을 것이다. 근데 결국 다 뭐예요? 빅데이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시장 성장세가 가장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시장 성장세가 계속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IDC에서 2018년에 나온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요. 한국의 빅데이터 시장은 2022년에 어떻게 돼요? 2조 한 2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떻게 돼요? 뭐 제주도 있고 다양한 어떤 분야들도 있겠죠. 그 중에서 서비스 분야를 보게 되면 5년간 한 연평균 16.6%의 성장을 보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IDC 보고서에도 보시게 되면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어떻게 돼요? 이 시장 자체가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이 바로 뭐예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시장 자체가 그만큼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자격증을 왜 꼭 대비를 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아실 수가 있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시장하고요, 이 수요에 대한 어떤 것들이 결국은 급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이제 빅데이터는 용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저희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좀 보고 있잖아요. 결국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자체도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법만 그것을 쓸 뿐이지 결국 어떻게 돼요? 데이터 분석하는 거거든요. 걔도 학습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러나 어떻게 테스트해서 그 결과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여러분들 구글의 알파고 같은 경우도 바둑을 뒀을 때 이세돌 구단하고 해서 물론 4대1로 이기긴 했지만 바둑 둘 때도 어떻게 하게 돼요? 데이터가 기반하죠. 바둑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모의에 대한 테스트 같은 것도 다 진행을 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학습을 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바둑알을 놨을 때 여기에 바둑알을 놓을 확률이 어떻게 될 건지 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하겠죠. 해서 하는 거죠. 그것도 다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챗봇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이 됐든 또 딥러닝이 됐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자체도 결국 어떻게 돼요? 빅데이터를 벗어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니까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빅데이터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빅데이터 투자를 안 하고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떻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키아하고 모토로라 아시죠? 상당히 전 세계에서 1, 2위로 큰 기업인데 지금 없어졌죠. 왜 없어졌을까요? 스마트폰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자기들 휴대폰 시장을 세계 1, 2위인데 아니 감히 애플 네가? 감히 삼성 네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노키아 같은 경우 신비한 OS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시장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돼요? OS 시장에는 이미 자기들이 가진 OS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도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빅데이터에 우리가 보면 투자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객의 어떤 니즈를 파악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렵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트너가 어떻게 돼요? 기업의 어떤 ICT 책임자들 대상으로 한번 조사한 실시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2013년에 64%,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2014년에 73%. 라고 이제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하는 거. 어디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거예요?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자체는 더 적겠죠. 물론 지금 이건 너무 오래된 자료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최근에 어떤 자료를 한번 또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조사를 해보면 당연히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는 점차 다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이 요즘에 같이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머신 딥러닝 안에 당연히 빅데이터라는 영역이 이렇게 포함돼서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인공지능이다 또는 빅데이터다 그러면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